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요 이 KTNG에서 재밌고 또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눌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유명한 회사니까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신문 스크랩을 좀 해봤더니 이런 게 뜨더라고요.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KTNG 담배. KTNG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겼다. 매출이 계속 늘더라고요. 2007년부터 이렇게. 여러분 좋겠어요. 해외로 뚫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러시아라든지 동남아 이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시구나.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죽을 벗겨서 또는 가죽을 매만져서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고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 KTNG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내에서 또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지금 뚫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게요. 새로운 걸 하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전멸되면 안 되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저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차돈. 이차돈. 정답. 좋습니다. 네. 자, 요걸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따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목을 베서 목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차돈 순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혁신, 우리 역사 속 혁신의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1등은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불교, 유교? 아니요. 가장 강력한 종교, 파워풀한 종교는요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교회나 사찰에 가보세요.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수능 100점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샤머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만년 역사 이래 그 강력한 샤머니즘이 팽배하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의 어떤 고등 종교로서 우리를 하나로 좀 묶어줄 수 있는 종교를 이야기하자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최초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당시 왕이 누구냐면 버풍왕이었습니다. 버풍왕이 고민 끝에 이차돈을 불러요. 각자가 믿고 있는 게 다 다르다. 이걸 좀 하나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이 종교가 있어야 좀 나라가 좀 평안하게 좀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야, 그게 불교인데 너가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볼래? 그러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그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다 지금 여기는 지금 곰 믿고 있고 여기 나무 믿고 있고 여기는 지금 돌멩이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 야, 너희들 봐봐. 너희들 진짜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여줄게. 이차돈의 목을 탁 벤 순간 진짜 하얀 피가 팍 쏟고 오르고 하늘에서 연꽃 꽃비가 내리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이차돈의 순교라는 굉장히 충격적 장면 이후에 비로소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신라는요 그냥 백제에 치고받고 고구려에 치고받고 고립되어 가지고 낑낑낑 대면서 그런 가는 나라. 아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불교의 힘을 빌려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돼요. 그때 불교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 그래서 세운 탑이 있어요. 황룡사 9층 목탑. 그 9층에 각각의 우리 신라가 정벌해야 되는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긴 고구려도 있고요, 백제도 있고요, 주변국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황룡사 9층 목탑은 뭐냐면 불교를 통한 신라의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신라는요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갖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비전을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유한 거예요. 결국 신라는 삼국 통일에 성공을 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힘은 불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그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깨줄 수 있는 힘은 이런 기적의 힘, 이런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더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라 시대 여러분들 골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뭐 태어나는 순간 그걸로 그냥 딱 그냥 스틱이 되는 거예요.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신분제 사회. 근데 그 신분제 사회의 균열을 깨뜨린 어마어마한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과거제. 과거제. 처음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당연함이 이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뭐? 나를 테스트하겠다고? 나 귀족이야. 이 과거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광종이요 이걸 무려 7년 동안 고민을 해요. 광종이 딱 왕위에 올랐을 때 야 이게 뭐 소위 왜 기득권 세력들 당시 그 호족 출신들 이 문벌들이 엄청난 거예요. 와, 야 얘네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7년 동안 고민을 해요. 1단계 7년 동안 아주 무능해 보이는 듯 찌그러져 있어요. 광종이 그냥 호족들이 이거 해 그러면 그냥 결제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 광종이 얘 별거 아니네, 별거인 것 같아, 그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러다 7년쯤 되니까 국가체제 좀 어려웠나 봐요. 7년 동안 이 광주에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시행한 제도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이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귀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원위치, 양인으로 돌려놓는 제도, 이게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노비는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비안건법을 먼저 시행을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뭐 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 좀 뭐 광종이 좀 하겠다니까 뭐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오케이를 해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과거제를 시행을 한 거예요. 과거제를 먼저 시행했으면 아마 이 과거제는 시행이 안 됐을 거예요. 과거제를 시행하니까 이때는 정말 귀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뭐야? 들고 일하는데 이미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군사적 힘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저항을 찍어 누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로 나오는 이 플랜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광종이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과거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리를 잡았고 이건 조선시대까지 무려 1000년의 제도로 너무 당연한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건 지금 여러분 KTNG에 들어오는 이 입사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 제도 하나 바꾼다는 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건 반드시 시행이 될 거고요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 한자 문화권 쓰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한글을 쓰게 되죠. 자, 언제였습니까? 바로 1443년 훈민정음. 여러분들,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 누군가요? 네, 세종대왕이죠.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있어요. 그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생생지락.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세종이 늘 이 생생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선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양로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사형수 명단이 세종한테 올라와요. 함경도 쪽에 양로라는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데, 양로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된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죽였냐 봤더니 주문을 외워서 죽였대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해봐 라고 해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법무부장이 간 거예요. 왕이 명이니까 양로를 부릅니다. 개를 한 마리 데려와요. 개를 딱 이렇게 앉혀놓고, 야, 죽여봐. 알겠습니다 하고 주문을 쏙 외워요.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가 안 죽어요. 근데 그 양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주문빨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비서실장, 도승지죠, 비서실장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양로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얘기하면 이거 다이렉트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그때 양로가 갑자기 펑펑펑펑 울어요. 제가 어찌 주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린이 한 명 있길래 제가 그 옆에 다가가서 먹을 걸 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 갑자기 그 거린이 죽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저는 관아에 끌려갔을 뿐입니다. 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사또가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해서 고문을 시작했나 봐요. 고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한테 무슨 종이 한 장을 주더군요. 그 종이 한 장이 나는 까막눈이라서 이게 모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서, 일단 수인이에요. 손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뚝 찍었답니다. 조서예요, 조서. 쉽게 얘기하면 읽을 줄 모르니까 빵 찍은 거예요. 세종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 글을 몰라서 이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장을 이렇게 마구 찍어대고 있구나. 결심을 해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세상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런 겁니다. 양로 사건 때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세종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생생지락, 그 생생지락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될 이 한글의 탄생 과정이 어떤지 아세요? 훈민정음 역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최만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이 무슨 망측한, 만일 중국이라도 이 사실이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어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옵니까? 너 지금 큰 잘못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장 때려쳐 라고 지금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만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여기 더 한술 더 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찬손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거 아무리 해봐야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안 바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근데 여러분들,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화를 뻐럭 냈던 그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정찬손 이 멘트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거 다 실록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버럭 화를 내면서요, 어찌 너가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라고 해서, 너 정찬손, 너 파직, 너 최만리, 너
너 깜빵. 정말 세종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때는 세종이 이거 안 되겠구나. 특단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훈민정음은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 한글은 너무 당연히 우리 일상 속 공기와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탄생되기까지 이런 엄청난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 저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당시에 저 시대를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문자를 들고 와서 이거 공부하재. 저는 이 최만리와 정찬손이 사실 이해가 돼요. 내가 저 시대로 돌아갔으면 감히 내가 이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 나도 최만리처럼 하지 않았을까? 나도 정찬손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을까? 여기 그 혁신의 사례는 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기준점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한테 편함을 주는지. 세종은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편리, 자신의 어떤 권위, 이것보다 더 우선이 뒀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나 말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점을 잡으면 저는 여기서 해결점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 방향성에 가는 방향이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 가게 되어 있어.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혁신을 거부하는 최만리, 정찬손 그런 사람들보다는 혁신에 성공했던 이차돈, 세종 그리고 광종 그런 그룹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KTNG에서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세상, 혁신은 시대를 바꾼다 했습니다.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